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렬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셀파 통합과학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T를 안 듣고 오신 친구들은 듣고 오시면 됩니다. 네. 저의 OT는 짧아요. 네.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고 오시고 뭐 강좌 소개, 뭐 책 소개, 뭐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1강이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통합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도 안 했으면 당연히 못하지. 그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잘하겠다는 심보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학교 때 뭐 철저하게 안 했더라도 그래도 나는 중학교 때 그래도 과학을 손에 놓진 않았어. 이 정도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하셨으면 괜찮고요.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물화생지를 짬뽕에서 배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통합과학을 만든 이유, 통합과학 저는 융합과학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융합적 사고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 목표가 그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통합적인 과학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1단원이 이제 물질과 규칙성이잖아요. 근데 보면 뭐 우주의 뭐 빅뱅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토막토막하게 이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왜 배우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주의 구성 원소라고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왜 배우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물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응? 우리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는 거는 본질적인 물음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답변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처음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본질적인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냈죠. 뭐 예를 들면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은 사실 과학자들이 뭐 밀러의 실험에서도 무슨 뭐 유기물을 갖다 합성하고 그랬지만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은 못했어. 그거는 신의 영역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단원을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주관을 얘기할 텐데 우주에서 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 나 지구에 있는데, 지구에 있는데, 저 부산에 사는데, 저 대구에 사는데, 그래 맞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결국은 우주에서 온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또 근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했었는데 먼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사람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알죠? 네,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을 좀 얘기해 보면 프리드만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팽창. 1920년대 이제 아주 팽팽했죠. 그 당시에 우주는 팽창하냐, 수축하냐, 아니면 가만히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가불방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적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죠.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수축하려는 힘에 대응한 우주상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우주상수의 숫자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수축하는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정적인 우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영향을 받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프리드만은 팽창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가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팽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프리드만이 얘기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거 수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틀린 거야 너.
엄청 공격을 했어. 너 인마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드만 엄청 공격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위대한 과학자가 나옵니다. 허블. 이 허블이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허블 법칙을 정리를 했죠. 그러면 프리드만이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야속하게도 프리드만이 1925년에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장티푸스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프리드만이 살아 있었으면은 허블의 이야기를 듣고선 더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한 세계 뭐 우주관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자기가 이 정적 우주론, 팽창하지 않는다, 우주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이 프리드만을 공격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하고 자신의 자서전에라도 쓰고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뭐 그건 뭐 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허블은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를 갖다 얘기했냐? 이거는 사실 지금 15 개정 과정에서는 아주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예전엔 많이 다뤘어요. 이게 뭐냐면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적색 편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 좀 이따 스펙트럼 얘기를 할 텐데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이제 관측을 해서 그 빛을 갖다가 분광기로 펼쳐서 본 게 스펙트럼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스펙트럼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영역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실험실에서 관측하는 빛하고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을 관측해 보니까 별빛이 적색 쪽으로 치우쳐서 파장이 나타나더라. 이걸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뭐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별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알아냈어. 그래서 어떤 별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 어떤 별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 이런 것들을 확 알아냈더니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이거.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르더라. 즉 멀리 있는 별이 더 많이 멀어지더라. 즉 모든 저 은하들이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더라. 즉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우주는 우주죠. 그냥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V는 HR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R이 거리고 속도가 V고 이 기울기가 이 허블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는 제가 지금 잘난 척하려고 쓴 거지 뭐 여러분들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거리를 메가파섹이라는 단위 이걸 킬로미터 퍼세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책마다 좀 다른데 70 정도 또는 뭐 73 플러스 마이너스 뭐 1.6 정도 이 정도 허블 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허블 상수는 좀 바뀌어 왔어요. 이 허블 상수에 따라 우주의 나이가 바뀌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쓴 겁니다. 지울게요. 또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조금 이따 뭐 자료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팽창하냐 안 하냐 여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팽창한다 이거야. 적색 편의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도플러 효과라는 걸 통해서 적색 편의 현상도 응용을 해가지고 빛이 멀어지고 있구나. 지금 다가오는 빛이 아니라 멀어지는 빛을 갖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라고 허블이 얘기하면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발전된 바로 형태의 얘기를 한 게 이제 우주론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 이름 썼는데 드디어 우리가 배울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맞서서 나온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정상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이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출신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사람이 됐죠. 네. 그리고 정상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이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문학자 겸 얘는 특이하게 작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둘 다 팽창한다는 데는 똑같아. 우주는 팽창한다. 여기는 이제 이견이 없어. 이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자,
정상 우주론을 얘기했던 호일이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가모프가 사실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 얘기한 게 아니라 빅뱅 우주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폭발해가지고 폭발한 직후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그 물질들을 가지고 계속 우주는 팽창해 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일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되돌려서 그래. 그러면 한 점에서 이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그럼 빅뱅이라도 일어났다는 거냐 하고선 빅뱅이란 말을 호일이 처음 썼어. 가모프는 자신의 학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우주론에 대해서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호일이 빅뱅이라도 일어났다는 거냐 하고서는 이렇게 비하한 거야. 야, 빅뱅이라도 뭐 일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부터. 이 비꼬말을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래 그게 빅뱅 우주론이구나 하고선 빅뱅 우주론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은 호일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대립되는 이 이론을 얘기했던 호일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우주는 팽창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공통점인데 팽창하면서 그러면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대한 관점이 달랐어요.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는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정상이 뭐야? 정상적이다. 근데 이 정상적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온도와 밀도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질량은 빅뱅 초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물질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질량은 일정하다. 우주의 질량은. 다만 팽창하기만 할 뿐이고 질량은 일정해. 근데 정상 우주론은 계속해서 물질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는 빅뱅 우주론은 뻥 하고 물질이 생겨났어. 뻥튀기에서 생겨난 거야. 뻥튀기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시죠? 뻥 하고서는 뻥튀기 확 나왔어. 그 뻥튀기 끝난 다음에는 안 나오잖아. 더 이상. 근데 얘는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팽창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질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요 두 가지가.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냐 일정하냐. 질량이 일정하냐 증가하냐.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좀 보면 일단 먼저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좀 얘기하고선 얘기할게요.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만 하긴 하는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도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이 사이렌 소리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은 이 소리가 낮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도 이 파동이거든요. 파동. 근데 여러분들 파동은 이렇게 보세요. 이 소리라는 파동은 이렇게 파장이 길잖아요. 파장은 마루에서 뭐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이런 거예요. 파장이 긴 거, 파장이 짧은 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느 게 높은 소리냐면 밑에 게 높은 소리야. 이게 높은 소리고 이게 낮은 소리야. 근데 멀어지면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 줄을 갖다가 이렇게 물결 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줄을 물결 치면서 내가 한 사람 저쪽 사람이 잡고 있고 내가 잡고 있어. 근데 이 줄을 멀리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걸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점점 길어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하면 이게 점점 더 길어질 거 아니야. 더 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용수철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하면 이게 길어질 거야, 파장이.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져요. 진동수가 작아지는 게 뭐냐면 낮은 음을 낸다는 거야. 베이스 이런 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이 멀어지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그 관측자가 들을 때는 사이렌 소리가 낮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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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는 거지. 반대로 그러면 이 사이렌을 올리면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짜부가 되잖아.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짜부내니까 이 압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진동수가 많아져.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많아진다고, 커진다고. 진동수가 커지는 게 높은 소리야. 그러면 사이렌 소리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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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들리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사이렌 소리 들으면 자세히 들어봐. 지금 가까이 오고 있네? 멀어지고 있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허블이 적색 편의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야. 지구에서 어떤 별빛을 관찰한다. 이거. 별이 정지해 있을 때 별빛을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선을 걷는데, 만약에 별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따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빛도 파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 빛을 갖다 나눌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분광기를 통해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 프리즘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했던 거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빛을 갖다가 나누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파장이 되게 짧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 파장이 길어요. 그럼 도플러 효과에 의하면 빛이 만약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파란색 쪽으로 간다는 거야. 만약에 파장이 길어지면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다 관측을 해봤더니 적색 편의가 다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럼 뭐야?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어 서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허블이 그걸 가지고 허블 법칙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더라 이거. 거리가 길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더라. 그래서 후퇴 속도와 거리가 비례하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된 거죠. V는 HR 하고서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V는 HR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우주는 우주의 중심을 어디로 딱 꼽기가 어려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뭐 평면적인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풍선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풍선에 어떤 점들이 있으면 풍선이 늘어나면 그 점들도 같이 멀어지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멀면 멀수록 더 이제 후퇴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에서 지금 A에서 관측할 때 B 은하를 보니까 B 은하가 초당 100km 멀어지고 있어. 근데 C는 초당 200km 멀어지고 있어. 얘가 더 머니까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얘는 더 가까우니까 덜 빠르게 멀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B에서 은하를 관측해 봐서 B에서 은하를 관측해 보면 A는 100km/s로 멀어지고 있는데 보면 B에서 A보다는 C가 훨씬 더 멀죠. 그래서 A에서 C를 보는 것보다 B에서 C를 보는 게 훨씬 더 머니까 A에서 C를 볼 때는 200km/s로 멀어졌는데 B에서 C를 볼 때는 300km/s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더 빠르게 측정이 되는 거야. 이거야. 똑같은 은하지만 어디서 관측하냐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도 보면 C에서 은하를 관측해 보면 A는 200km/s로 멀어지게 되고 B는 300km/s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좀 본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 위에 겁니다. 팽창하는데 처음에 이제 빅뱅 이후에 물질이 다 만들어졌어. 더 이상 이제 거의 안 만들어져. 이거 잘 보이시나요? 조금 하얗게 돼가지고 점점 찍힌 거 보이시죠? 예. 네. 조금 하얗게 나네. 좀 보이시죠? 여기는 잘 보이네. 이 점의 숫자가 변하지는 않았어. 근데 점점 늘어나니까 점과 점 사이가 어떻게 돼? 멀어지겠죠. 점과 점 사이가 멀어져.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밀도가 감소해, 당연히. 그렇잖아. 밀집한 정도가 감소하는 거야. 멀어진다는 얘기는 밀집한 정도가 밀집하지 않게 되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진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면 빽빽한데 늘어나도 빽빽하고 더 늘어나도 빽빽해. 계속 물질로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온도는 왜 낮아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열, 팽창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구름 만들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물질이 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채로 멀어지게 되면 이 멀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만큼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그래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얘 멀어졌어, 안 멀어졌어? 안 멀어지잖아.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도 없다는 거야. 누구 얘기가 맞아요? 조지 가모프 얘기가 맞다는 거야. 보니까 조지 가모프 얘기가 맞았어. 나중에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주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에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어디서 왔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그리고 원소가 이제 생성되는 이 과정을 좀 보도록.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냐. 자, 일단은 이 빅뱅 우주론을 먼저 좀 얘기하기 전에 원자의 구조를 좀 잠깐 얘기할게요. 원자의 구조를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과정까지 좀 얘기를 할 텐데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그리고 이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 두 개만 그려볼까요? 전자 하나, 전자 둘. 수소라고 해봅시다. 수소는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원자 주변에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원자의 구조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 안에 이 원자 핵 안에 여기 원자 핵이거든. 이 안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양성자를 플러스 표시를 해볼게요.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 아닌 아무것도 전하를 띠지 않는 또 입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양성자라고 하고요.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거. 전하는 전기적인 성질이죠. 얘를 갖다가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양성자를 P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프로톤. 그 다음에 중성자를 N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뉴트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바로 원자 핵이에요. 근데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는 원소들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헬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지만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어.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라고 했죠. 전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또 쪼개보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냐? 양성자를 또 쪼개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안에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쿼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도 쿼크 3개로 되어 있어. 근데 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U, D 쿼크가 모여 있고 중성자는 U, D 쿼크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된 과정에서는 뭐 UDD, U 쿼크, D 쿼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쿼크라는 더 작은 단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쿼크라는 게 바로 그러면 기본 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과학에서 배우는 기본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쿼크야, 쿼크. 그리고 전자는 원래 작으니까. 우리는 전자 원래 배웠지만. 쿼크의 종류는 사실 6가지가 있습니다. U 쿼크는 up 쿼크라고 해요. up 쿼크. D 쿼크는 down 쿼크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 charm, strain, bottom, 그 다음에 charm, strain, bottom, 그 다음에 얘기했죠. up, down 하나 뭐지? 6개 다 얘기했나? 네, 6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쿼크랑 경입자라고 해서 전자와 그러니까 또 나머지 것들 해가지고 또 6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원에서 또 배웁니다. 네, 쿼크는 charm, up, down, strange, bottle, top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CUD, SBT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빅뱅 우주론 얘기한다면서 원자의 이 구조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합니까? 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제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조지 가모프가 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일단 팽창한다는 거는 모든 우주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얘기한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의 핵심인데 물질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나중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별의 일생 과정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거든요. 우주 다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나서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물질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이게 팽창하면서 이 물질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물질과 함께 빛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가볼게. 뭐냐면 팽창하는 우주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 거 아니야. 팽창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시간을 되돌리면. 그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줄어드냐? 한 점에 모일 때까지. 한 점에 모일 때.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한 점에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빅뱅입니다. 빅뱅. 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있었다. 이거. 대폭발. 예. 그럼 이때가 한 몇 억 년 정도 되냐? 137억 년? 예,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138억 년 전, 뭐 140억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우주 상수에 따라 허블 상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137억 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면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팽창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팽창하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처음에 폭발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진짜 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있었겠죠. 빅뱅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자마자의 온도는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온도가 낮아졌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의 마이너스 35초 정도 지났을 때 빅뱅 이후로 10의 마이너스 35초 정도 지났을 때 바로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뭐였죠? 기본 입자가 바로 전자와 쿼크. 이게 기본 입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쿼크랑 전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때 온도는 뭐 10의 27제곱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거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10의 27제곱 켈빈이라는 숫자는 이건 뭐 말도 못하게 뜨거운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온도 K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거죠. 273.15인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273인데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사실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랑 별 차이가 안 나요. 한번 생각해 봐. 5000도라고 해볼게요. 5000도씨. 5000도씨는 몇 켈빈이냐면 5273 켈빈이야. 큰 차이 안 나. 5200도나 5000도나 뭐 차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만 도씨라고 해볼게. 섭씨 만도면 절대 온도 1273 켈빈이야. 그러니까 차이 별로 없는 거야.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숫자가 클 경우에는 그냥 섭씨 온도랑 켈빈이랑 절대 온도랑 그냥 혼동하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숫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졌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쿼크가 모이면서 양성자, 중성자. 그러니까 쿼크 3개씩 모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개씩 모이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요때 걸린 시간은 뭐 10의 마이너스 6초 정도 뭐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뭐 절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온도는 10의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쓸게 그냥 10의 15 제곱 켈빈 정도 뭐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수업할 때만 하고 잊어버려요 다. 자, 근데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이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원자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인데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양성자가 만들어진 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빅뱅 이후에 0.00000001초 만인가요? 네. 계속 온도는 내려가고 있어. 10의 27승, 10의 15승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뭉쳐져서 뭐가 되냐면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핵.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인 게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어.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원자는 안 만들었어. 원자가 되려면 이 원자핵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전자가 붙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전자 처음에 만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전자는 이때는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원자핵 주변을 돌아야 되는 주변을 돌지 않고 전자는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야. 지 마음대로. 막 다녀.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 지 맘대로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다닌 거야.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막 활발하게 다닐 수가 없어. 원자핵이 또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그리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됐죠. 중성 원자라고 얘기하죠. 원자는 다 중성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요 때는 알아야 돼. 요 때가 빅뱅 이후로부터 몇 년이 걸렸냐면 38만 년 정도 걸렸다라고 조지 가모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겠죠. 요 정도 걸렸을 거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주의 온도는 많이 내려갔어. 3000 켈빈. 약 3000도 정도 된 거야. 3000 켈빈.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소가 생성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최초로 이 세상에서 물질에 이르는 원소가 이때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수소와 헬륨이었다는 거죠. 태초에 수소와 헬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요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원자핵에 이렇게 전자도 한꺼번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자가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던 시기에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이 전자위에서 막 튕겨나가고 또 부딪히고 해서 빛의 산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뿌연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직진하지 못했던 시기야. 그런데 요때부터 빛이 이제 요 사이를 직진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빛도 파장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진하기 시작했어. 빛이 직진하면서 우주가 맑아졌다라고 얘기해. 그 시점이 언제라고? 38만 년. 38만 년. 그리고 요거 참고적으로 요거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는 3분입니다. 3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건 3분이고 원자가 만들어진 건 38만이에요. 그럼 직진을 했잖아요. 자, 이 직진한 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사방팔방으로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서 빛이 쫙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 이 빛도 같이 어떻게 돼? 멀어지면서 같이 쫙 퍼지죠. 멀어지면서 퍼진단 말이야. 멀어지면서 퍼진다. 그 퍼진 빛, 처음에 38만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퍼져나간 빛, 이것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복사의 형태로 퍼져나간 빛이다라는 거야. 이거를 조지 가모프가 얘기를 한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 전에 퍼져나가서 이때 온도가 3000 켈빈이었는데 지금 퍼져나갔으니까 이게 많이 온도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온도도 예상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했고 처음에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가 만들어졌는지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맞았냐? 엄청나게 잘 맞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자료 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구성원, 원자핵, 여기 전자 돌고 있고요. 이 원자핵을 보니까 중성자, 양성자, 이거는 뭐 중성자, 양성자가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있어. 중성자, 양성자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양성자 하나로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양성자는 쿼크 3개로 돼 있다. 이 색깔이 다르게 한 건 U쿼크, D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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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쿼크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빅뱅을 보면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됐습니다. 전자 쿼크가. 그런데 쿼크가 모여가지고 중성자, 양성자가 됐어요. 그 중성자, 양성자 중에서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됐는데 여기까지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자가 생성됐습니다. 이 전자가 묶이면서 그리고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고 그때 직진한 빛을 갖다가 퍼져나간 빛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두시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판서를 정리하고 왔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확실한 증거가 있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가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뭐 그냥 야 빅뱅 우주론 그냥 믿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퍼져나간 빛인데 이 빛도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 계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장이 여기는 길고 일로 갈수록 짧아요. 짧은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영역.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을 이제 적색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 쪽을 자색이라고 하니까 이 영역을 넘어서는 빛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 엄청 짧아. 이걸 갖다가 자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외선보다 더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적외선 바깥쪽의 영역, 이 빨간색 바깥쪽의 영역을 적외선, 그러니까 바깥쪽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파장이 길겠죠. 근데 그리고 더 긴 건 전파도 있어요. 방송 전파할 때 그 전파 맞아요? 더 긴 건 전파요. 자, 이쪽까지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전파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가 아주 넓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장이 그렇게 아주 긴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넓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빛이 퍼지면서 이렇게 길어졌다는 파장이. 파장이 길어지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파장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길어지면은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진동한 거랑 이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동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진동하는 거 적게 진동하는 거 누가 에너지가 더 세 보여? 얘가 더 에너지가 센 거야.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세니까 우리 피부를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외선은 우리 피부를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려고 지금 선크림 나도 발랐는데 바르는 거잖아요. 여기가 에너지가 큰 거야. 근데 멀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000켈빈이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3000켈빈에 나왔던 38만 년 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은 퍼져나가서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조지 가모프가 얘기한 거예요. 3켈빈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 137억 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37억 년에서 38만 년 빼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137억 년 거의 137억 년이지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나간 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조지 가모프가 한 3켈빈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그럼 그걸 이제 발견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3켈빈의 빛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전파처럼 전파거든요. 굉장히 파장이 기니까. 파장이 짧았다가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면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연하게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윌슨과 페인지어스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한테는 안 유명할 수도 있지만 페인지어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들을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윌슨과 페인지어스가 기존에 들리지 않았던 잡음 같은 게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끼리끼리끼리끼리 이런 소리였을 수도 있고 이런 소리였을 수도 있고 듣다 보니까 짜증 나는 거야. 갑자기 짜증이 나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전파망원경 고장났나 보다. 둘이 막 얘기를 했겠지. 야
펜저슨 너 나와가지고 좀 봐봐. 그래가지고 뭐 전파망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전파망원경도 막 닦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망원경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닦고 뭐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봤는데 또 나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하고서는 야 이건 무슨 뭐 새들이 날아와서 그런가? 그래서 새도 막 쫓아오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야 책 좀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이 빅뱅 우주론을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조지 가모프 형님이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우주 배경 복사? 그거 아니야? 하고서 막 책을 찾아보기 시작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발견해내게 된 거야.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와 3켈빈이라고 했는데 실제 값은 한 2.7켈빈 정도 됐어요. 대박이야 대박. 소름 돋지 않아? 나만 돋니? 소름 돋지 않아? 아니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소름 돋는 거야. 내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먼저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발견했어.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막 닭살이 돋으면서 막 둘이서 막 엄청나게 신나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뭘 받았어? 노벨상 받은 거야. 노벨상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전파망원경 바꾸자. 야 이거 너무 노화돼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분들은 이거를 끈질기게 생각하고서는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왜 증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조지 가모프가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 요거의 질량비가 한 3대 1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것도 조지 가모프가 예상을 했어. 조지 가모프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예상을 해요? 과학자니까 뭐 예상을 했겠지. 근데 이게 맞았어 안 맞았어? 맞은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원소 이따 스펙트럼 얘기할 텐데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질량비를 알아내는 데는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 스펙트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걸 알아낸 거야. 맞구나.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왜 질량비가 3대 1이 됐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한 건 이런 겁니다. 양성자가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건 쿼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쿼크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 입자가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자설, 쌍소멸설, 생성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빛이 만나가지고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뭐 우리가 갈 영역은 아니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균형 있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무겁냐면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1.00 몇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수짜리 단위만 얘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나중에 얘기할 때도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냥 1로 얘기합니다. 전자는 원자량을 결정하는데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가벼워. 1800배나 가벼워. 양성자 하나보다 중성자 하나보다 약 1800배가 가볍기 때문에 그거는 질량이 없다라고 그냥 치고 얘네들만 질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는 만큼만 원자량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헬륨은 우리가 표시할 때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만 원자 번호 2번 원자량이 4야. 이 원자량이 4라고 얘기하는 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4개잖아. 총 4개니까 4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자량을 결정하는데 그래도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걸로 변하는 게 쉬워요.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 별의 탄생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물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가능했다는 거야.
빅뱅 초기에만 가능했다는 거죠. 너무나 온도가 높을 때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기 시작해서 이 균형이 1대1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조지 가모프 얘기는. 그래서 몇 대 몇이 됐냐면 양성자가 7개. 하나, 다 쓸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생겼고 중성자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중성자 하나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7대 1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빅뱅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7개 있으면 7개 더 그리면 중성자는 또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러면 7대 1이죠, 비율이? 7대 1, 7대 1. 14대 2는 7대 1이니까. 자, 이건 설명하기 쉽게 한 겁니다. 근데 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소는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 하나로만 원자핵이 되어 있어요. 그 바깥에 이제 전자가 돌고요.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야. 요렇게 된 게 일반적인 헬륨의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돌아요. 바깥에. 근데 전자는 이제 빼고서는 그냥 원자핵으로만 얘기할게요. 어차피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수소가 아니라 헬륨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해야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해야. 그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써야만 헬륨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을 1개 만들었어. 헬륨 하나. 자, 이거는 그냥 원소기로 쓸게요. 1개 헬륨을 만들었어. 개수가 하나야. 그러면 수소는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12개 1개야. 개수가 수소를 12개 만들고 헬륨을 1개 만들었다는 거야. 이 양성자랑 중성자의 재료를 통해서. 그러면 수소 1개의 질량은 얼마냐?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1입니다. 수소 하나는 원자량이 1이야. 근데 헬륨은 몇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4야. 그럼 1짜리가 몇 개 있는가? 여기 12개 있죠. 그럼 질량이 얼마예요? 10입니다. 4짜리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럼 4입니다. 12대 4니까 질량비가 얼마야?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75%대 25% 정도 실제로 되더라 이거야. 진짜로. 수소가 75, 헬륨이 25%. 그러면 약 3대 1이잖아. 맞잖아요. 야. 이 조지 가모프가 얘기한 거. 예. 만나고 싶지 않니? 응? 무슨 영화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인 페리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과거로 돌아가서 막 피카소 만나고 막 그런 영화. 난 가면 조지 가모프를 만날 거야. 안녕하세요. 전 열쌤인데 가모프 형님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물론 말은 안 통하겠지만. 네.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걸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원소와 스펙트럼. 스펙트럼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겠죠.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원소를 알아내냐. 이걸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다고 하는데 일단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스펙트럼은 빛을 갖다가 나눈 거예요. 빛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눈 거고요. 몇 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교과서마다 조금 이 명칭이 조금 다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책에도 그렇고 교과서들마다 표현이 다른 게 그냥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나누지 않고 연속 스펙트럼 있고 선 스펙트럼 있고 흡수 스펙트럼 있다. 마치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네. 근데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냥. 네. 이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굉장히 고온의 그러니까 별로 따지면 우주에서 오는 빛은 주로 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하는 이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 노초, 파남보의 영역이 다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왜 연속적으로 나오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다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 원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다 뿜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그런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흡수 스펙트럼이랑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배경에 컬러풀한 줄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고온의 기체에서 주로 방출하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우주에 있는 기체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물질이든 뜨거우면 고온의 물체가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으면 뜨거우면 반드시 차가운 곳으로 열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열 에너지라는 게 그렇잖아.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게 열이에요. 그래서 고온의 기체는 자기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방출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그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 이 영역이 이 줄로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왜 선으로 나타나냐면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소마다 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이 준위, 에너지의 어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뜨거운 별이 있어. 뭐 뜨거운 별이라기보다 그냥 별이 있어. 이 별이 있으면 별에서 에너지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관측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별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이 관측자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열을 어떻게 해?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이 기체에 있는 원소가 특정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왜? 온도가 낮으니까 저온에서 고온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만 까맣게 에너지를 흡수한 부분만 까맣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특정 원소가 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함량이 있는지 질량 비례 상대적인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소가 헬륨보다 많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원자. 제가 원자랑 원소를 계속 이제 혼용돼서 쓰는데 이거 뭐 다시 설명하자면 좀 그렇지만 원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게 원자의 개념이고요. 어떤 성분이냐? 이거 수소 원소입니다. 이거는 산소입니다. 물론 뭐 크기가 다르겠지. 산소입니다. 뭐 요거는 뭐 더 큰 뭐 아르곤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성분으로 얘기하는 건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 원소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하더라도 뭐 이렇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왜 원소라고 했다 원자라고 하지 쌤이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원소라고 쓸게요. 미안해요. 그래, 원소라고 쓰자. 계속 원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원소와 스펙트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걸 얘기할 텐데,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잖아요. 근데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또 두 번째 껍질에도 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도 돌 수가 있고요. 이 껍질은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걸 계단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단에 있으면 계단은 여기를 밟을 수도 있고, 여기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 밟고 그 다음에 여기잖아. 여기 다음에 여기야.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일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 중간으로 올 수는 없어.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가 불연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이걸 갖다가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가 이 원자 핵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이 바깥쪽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깥쪽으로 갈 수 있냐?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구나. 반대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남아 돌잖아.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이때 방출 스펙트럼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마다 다 다르죠. 원소마다 고유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정해져 있겠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선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야. 원소마다. 마치 지문처럼, 핑거프린트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따가 탐구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먼저 우주 배경 복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한 것부터. 자, 이렇게 이제 38만 년 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었으니까 파장이었대. 굉장히 짧죠, 파장이. 근데 파장이 길어져. 왜? 팽창하면서 같이 빛도 퍼져 나갔으니까. 지금 이게 현재 우주 배경 복사예요.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이제 스펙트럼 얘기하는데 스펙트럼을 이렇게 별빛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빨주, 노초, 파란, 이거 뭐 적외선, 자외선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표시했고요. 왜 그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냐면 빛의 파장마다 이게 꺾이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보라색 쪽이고 굴절이 조금 되는 게 빨간색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별빛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지구까지 오면서 이 대기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그 흡수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약간 흡수선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크라운호퍼선이라고 해요. 크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태양에서는 나타납니다. 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별 앞에 저온의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흡수선, 연속 스펙트럼 앞쪽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죠. 저온의 기체가 갖고 있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이 흡수선은 달라지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은 별에서부터 에너지를 막 흡수해가지고 얘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얘 자체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겠죠. 그러면 얘가 포함하는 원소가 특정 영역의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이렇게 방출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선을 보면 이게 수소인지 헬륨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그 방출한 게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그러면 이제 탐구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우리 교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분광기라는 게 스펙트럼을 보는 빛을 나누는 기계 해서 분광기예요. 우주의 구성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음은 분광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광원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이다. 이게 사실 이 태양 햇빛에 보면 이게 까만 선이 이게 크라운호퍼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소와 헬륨 선이 좀 약하게 나타나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선이 나타난다는 건 흡수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연속 스펙트럼 앞에 흡수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관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수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헬륨에서도 나오는 이제 스펙트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전자가 이제 그 안정화된 상태로 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마치 지문과 같다라고 해서 수소는 요 지문으로 나오고 헬륨은 항상 요 지문, 요 선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온은 요 선의 위치가 나오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죠. 그래서 보면 관찰한 햇빛의 관찰한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보자. 태양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 수소 방정관, 헬륨 방정관, 네온 방정관에서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찰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선은 흡수선인가 방출선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지금 다 방출선이죠. 이 컬러풀하게 보이는 건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까맣게 보이는 건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관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방출선이고 태양에서는 흡수선도 볼 수 있죠.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의 에너지를 기체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보이는 거예요. 자,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는가? 방출선의 위치로부터 광원이 포함하고 있는 성분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 수소방정관에서 나온 요 선이 이 안에 들어있어. 요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 요 선이. 그러면 이 안에 수소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분 원소의 함량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빛의 세기가 가장 강한 파장을 통해 천체 온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천체 온도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스펙트럼형,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형을 해서 O, B, A, 뭐 F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었는데, 뭐 처음 듣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오빠 프랑스 가서 고기 먹자 뭐 해가지고 얘기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소의 종류와 이거 뭐 또 나왔네.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의 두께가 달라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관측 결과 대부분의 별에서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대. 대부분의 별에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대부분의 별들이 수소로 되어 있구나. 수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주가 수소로 되어 있구나. 대부분. 물론 이제 헬륨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소 방정관의 빛은 선 스펙트럼이다. 우리 교재에서는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얘기네. 네온 방정관의 스펙트럼은 흡수가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대부분의 별에서는 수소의 흡수선만 수소만 있는 건 아니고 헬륨도 있다. 수소 방정관과 헬륨 방정관의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선의 파장은 같다. 다르죠. 수소랑 헬륨은 다른 원소니까 그 선의 위치는 다릅니다. 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게 파장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험을 여러 번 수행했다면 수소 방정관과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지 않고요. 지문과 같기 때문에 선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자, 2번. 어떤 원소 A, B와 별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선 스펙트럼이다. 이 별의 대기는 최소한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쓰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냐, 이 위치를 보면 돼. 이게 포함되어 있나? 잠깐만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 앞에, 맨 앞에 요거, 맨 앞에 선이 요거, 요 선이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고, 얘도 있어요. 그죠? 얘도 있고. 그러면 A는 들어있는 거야.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4개 중에 3개 들어있으면 A 들어있는 거 아니야. 4선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B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면 요 한 개 선 여기 있고요. 요 3개 선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선 여기 있죠. 요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대기는 A와 B를 포함하고 있어. 근데 A, B 말고 다른 선도 있잖아. A, B가 아닌 다른 선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뭐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A, B, 알파 최소 3개는 있는 거야. 그죠? A, B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최소한 3개, 4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 3개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입니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는 나눠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들을 때는 이어서 들으세요.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개념 듣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만렙을 채우는 그날까지 열정과학 열심은 우리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정과학 감사합니다.